오베라는 남자, 프레드릭 베크만. 사람들은 오베가 세상을 흑백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색깔이었다. 그녀는 오베가 볼 수 있는 색깔의 전부였다. 엄마가 일을 그만둔 건 오베가 7살이었던 8월 초 어느 아침이었다. 그녀는 화학 공장에서 일했다. 그녀는 담배도 많이 피웠다. 그게 엄마에 대해 오베가 갖고 있는 가장 선명한 기억이었다. 그의 엄마는 토요일 아침마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그들의 작은 집 부엌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 주변으로 뭉게뭉게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다. 오베는 수학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창문 아래 앉아 있곤 했는데 가끔 엄마는 쉰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그는 그때 들리던 엄마의 노랫소리를 좋아했다. 그는 그런 것들을 기억했다. 물론 엄마의 목소리는 걸걸했고 음정은 이상해서 보통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에 비하면 훨씬 귀에 거슬렸지만 어쨌거나 그는 자기가 그 노래를 좋아했다는 걸 기억했다. 오베의 아버지는 철도회사에서 일했다. 아버지의 손바닥에는 나이프로 새긴 것처럼 깊은 손금들이 있었고 얼굴의 주름은 워낙 깊어서 그가 열심히 일할 때면 땀이 주름을 따라 가슴으로 흘러내릴 정도였다. 머리카락은 가늘고 몸은 호리호리했지만 팔 근육은 굉장히 울퉁불퉁해서 마치 바위를 깎아낸 것처럼 보였다. 오베가 무척 어렸을 때 그는 부모님을 따라 아버지의 철도회사 동료들이 있는 큰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다. 오베의 아버지가 필스너 맥주 2병을 해치우고 나자 파티 참석자 중 몇 사람이 아버지에게 팔씨름 시합을 하자고 도전했다. 오베는 그런 거인들이 아버지 맞은편 벤치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는 광경은 처음 봤다. 그들 중 몇은 몸무게가 200kg은 나가 보였다. 아버지는 그들 모두를 꺾었다. 그날 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오베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말했다. 오베, 돼지 새끼들이나 덩치와 힘이 맞먹는다고 생각한단다. 꼭 기억해라. 오베는 그 말을 절대 잊지 않았다. 아버지는 절대 주먹을 들지 않았다. 오베에게나 다른 누구에게나. 눈에 멍이 들거나 허리띠로 채찍질을 당하다 버클에 맞아 상처를 달고 학교에 오는 친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오베는 그런 적이 없었다. 우리 집안에서는 싸움 같은 건 안 한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다. 서로와도 다른 사람과도. 아버지는 철도회사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다. 조용하지만 친절했다. 너무 친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오베는 자신이 어릴 때 이런 평가가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러다 엄마가 죽었다. 아빠는 더 조용해졌다. 마치 엄마가 아버지가 갖고 있던 몇 안 되는 단어들을 갖고 가버린 것 같았다. 오베와 그의 아버지는 결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건 좋아했다. 그들은 언제나 식탁 양쪽에 자기 자리에 조용히 앉았고 바쁘게 살 방법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집 뒤편에 썩어가는 나무에서 살고 있는 새 가족에게 줄 먹이를 하루 걸러 한 번씩 내놓았다. 오베는 규칙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해했다. 저녁에는 소시지와 감자를 먹었다. 그런 다음 카드를 쳤다. 부유하진 않았지만 늘 먹고 살만은 했다. 오베의 아버지에게 남은 유일한 말은 엔진에 대한 것들이었다. 그는 상당한 시간을 엔진에 대해 말하며 보냈다. 엔진은 받은 만큼 준다. 그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네가 엔진을 존중해서 다루면 엔진은 너에게 자유를 줄 거다. 네가 바보처럼 행동하면 너에게서 자유를 빼앗을 거고. 오베의 아버지는 학교를 마치지 못했고
오베의 교과서에 있는 산수 문제도 많이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엔진을 이해했다. 어느 임원의 딸이 결혼식을 올리던 날 신부를 실은 웨딩카가 교회로 가던 중 망가져 버렸을 때 오베의 아버지가 불려왔다. 그는 어깨에 공구함을 맨 채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공구함이 어찌나 무거웠던지 그걸 옮기는데 건장한 두 사람이 필요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가 일을 마치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돌아갈 때 그건 더 이상 문제도 아니었다. 임원의 아내가 오베의 아버지를 결혼식 피로연에 초대했지만 팔뚝에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은 사람이 우아한 분들과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리 적절한 행동은 아닐 것 같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집에 있는 꼬맹이에게 줄 빵과 고기를 담아주면 기꺼이 받겠다고 했다. 오베는 막 8살이 되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저녁 식사를 차렸을 때 오베는 궁중연회에 온 듯한 기분이었다. 몇 달 뒤 그 임원이 다시 오베의 아버지를 호출했다. 사무실 밖 주차구역에 엄청나게 낡고 말도 못하게 허름한 사브 구이가 서 있었다. 눈에 띄게 업그레이드된 사브 93이 시장에 나온 뒤로 더는 생산되지 않았지만 그 차는 사브사에서 최초로 제조한 자동차였다. 오베의 아버지는 그 차가 정말 괜찮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전륜구동의 커피 메이커 같은 소리가 나는 측방 엔진. 그 임원이 재킷 속 멜빵에 엄지손가락을 찔러 넣은 채 설명한 바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차량이었다. 암록색 차체가 심하게 파여 있었고 보닛 아래 상태도 그리 괜찮은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베의 아버지는 지저분한 작업복 주머니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꺼내고는 시간을 들여 차를 검사한 뒤 시간과 정성과 적당한 도구만 있으면 차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내렸다. 누구 차죠? 오베의 아버지가 몸을 쭉 펴고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걸레로 닦으며 물었다. 내 친척의 차였네. 임원이 바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오베의 아버지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이젠 자네 거고. 임원은 그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는 몸을 돌려 사무실로 돌아갔다. 오베의 아버지는 거기 그대로 서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눈이 왕방울만 해진 자기 아들에게 그 일을 몇 번이고 다시 설명해야 했고 이제 그들의 집 정원에 주차된 이 신비로운 괴물에 대해 알고 있는 걸 전부 가르쳐줘야 했다. 그는 모든 나사와 튜브들 하나하나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었다. 오베는 그날 밤에 자기 아버지만큼 자부심에 찬 남자는 본 적이 없었다. 8살이었던 오베는 그날 밤 사브 말고 다른 차는 절대 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일요일에 그들은 교회에 갔다. 솔직히 말해 그들은 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오베의 엄마를 그리워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말하자면 그건 그녀의 시간이었다. 비록 그녀가 더는 세상에 없어도. 그런 다음 그들은 사브를 몰고 오랫동안 시골길을 드라이브했다. 오베가 한 주의 일과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그해 오베는 학교가 끝나면 집에 혼자 있기보다 아버지를 따라 일을 하기 위해 조차장으로 갔다. 지저분하고 보수도 낮은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말하곤 했다. 정직한 직업이니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오베는 조차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좋아했다. 톰만 빼고. 톰은 키 크고 시끄러운 사내로 눈은 항상 걷어차기 좋은 만만한 동물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오베가 9살 때 그의 아버지가 고장난 기차 차량을 청소하는 걸 도우라며 그를 톰에게 보냈다. 오베가 다가가자 톰은 벼랑간 눈을 희번덕거리며 잔뜩 지친 승객이 두고 간 서류 가방을 잡아챘다. 선반에서 떨어진 가방의 내용물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이내 톰은 네 발로 기듯 돌아다니며 눈에 띄는 걸 모두 뒤져댔다. 줍는 사람이 임자지.
그가 오베에게 내뱉듯 말했다. 그의 눈 속에 있는 무언가를 보자 오베는 마치 자기 피부 아래로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오베가 돌아서서 가려는데 우연히 지갑 하나를 봤다. 부드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베의 거친 손가락에는 마치 부드러운 천 같았다. 아버지의 낡은 지갑에 매어 있는 너덜너덜해진 지갑을 잡아주는 고무줄도 없었다. 지갑에는 열 때 딸깍 소리가 나는 은으로 된 작은 단추가 달려 있었다. 안에는 6천 크로나가 넘는 돈이 들어 있었다. 당시에는 상당한 액수였다. 톰이 지갑을 발견하고는 그걸 오베의 손에서 빼앗으려고 했다. 소녀는 본능적인 반항심에 휩싸여 저항했다. 그는 톰이 이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걸 알았고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을 곁눈질로 보았다. 오베는 자기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눈을 꼭 감고는 있는 힘껏 지갑을 쥔 채 주먹이 날아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어느 틈엔가 오베의 아버지가 그들 사이에 서 있었다. 순간 분노와 증오에 찬 톰의 눈이 아버지의 눈과 마주쳤지만 오베의 아버지는 굳건히 서 있었다. 마침내 톰이 주먹을 내리고 조심스레 뒤로 물러섰다. 죽는 사람이 임자야. 늘 그랬잖아. 톰이 지갑을 가리키며 으르렁거렸다. 그거야 죽은 사람이 누구냐에 달린 문제지. 오베의 아버지가 눈을 돌리지 않고 말했다. 톰의 눈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손에 서류 가방을 꽉 쥔 채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섰다. 톰은 오랫동안 철도회사에서 일했지만 오베는 아버지의 동료들이 톰에 대해 좋게 말하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는 부정직하고 심술궂었다. 그게 아버지의 동료들이 파티에서 맥주 2병을 마시고 나서 하는 얘기였다. 하지만 오베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없었다. 동료들의 얼굴을 한 번씩 보며 애가 넷에다 마누라는 아파 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다. 톰보다 사정이 나은 사람들도 더 나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그러면 동료들은 대개 화제를 바꿨다. 아버지는 오베가 들고 있는 지갑을 가리키며 말했다. 네가 정해라. 오베는 톰의 두 눈이 자기 정수리에 불구멍을 내고 있는 걸 느끼며 결연한 태도로 바닥을 내려다봤다. 그런 다음 작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유실물 보관소에 지갑을 맡기는 게 최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다음 오베의 손을 잡고 근 30분 정도 철로를 따라 걸어갔다. 둘 사이에는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다. 오베는 톰이 뒤에서 소리 지르는 걸 들었다. 그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오베는 결코 그 목소리를 잊지 못했다. 유실물 보관소에서 책상에 앉아있던 여자는 오베가 접수대에 지갑을 올려놓자 자기 눈을 의심했다. 이게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 가방이나 다른 건 못 봤고? 그녀가 물었다. 오베가 아버지의 반응을 살폈지만 그는 그냥 조용히 서 있었고 그래서 오베도 똑같이 했다. 접수대 뒤의 여자는 그 대답에 충분히 만족한 듯 보였다. 이렇게 많은 돈을 인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 그녀가 오베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체면도 안 차리죠. 아버지가 무뚝뚝한 소리로 말하고는 오베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몸을 돌려 일터로 돌아갔다. 철로를 따라 몇백 미터 정도 걷다가 오베가 목을 가다듬고는 용기를 내어 톰이 발견한 서류 가방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아버지에게 물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떠벌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오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조용히 걸었다. 돈을 가질까도 생각했어요. 마침내 오베가 속삭였다. 그런 다음 아버지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아버지가 그의 손을 놓을까 두렵기라도 하듯. 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는 아들의 손을 좀 더 세게 쥐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돈을 넘길 거라는 걸 알았어요. 통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고요. 오베가 말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더 말하지 않았다. 만약 오베가 사람의 인격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심사숙고하는 종류의 사람이었다면 옳은 건 옳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운 게 이날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오베는 그런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가능한 한 아버지와 많이 닮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 게 이날이었다고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아버지가 죽은 건 오베가 막 16살이 되었을 때였다. 철로에서 객차가 돌진했다. 오베에게는 사브 한 대, 무너질 듯한 집, 상처난 손목시계 말고는 딱히 남은 게 없었다. 그는 그날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결코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게 사는 걸 멈췄다. 그는 그 후 오랫동안 행복하지 않았다. 장례식에서 교구 목사는 오베와 위탁 가정 얘기를 해보고 싶어 했지만 목사는 이내 오베가 자손을 받아들이는 아이로 자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오베는 목사에게 조만간 있을 일요일 예배 때 자기 자리를 따로 마련해 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가 목사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그건 오베가 신을 믿지 않아서라기보다 신이 좀 빌어먹을 개자식처럼 느껴져서였다. 다음 날 그는 철도회사 경리부로 가서 그달에 남은 날만큼의 임금을 반환했다. 경리부 여직원은 이해를 못했고 오베는 아버지가 16일에 죽었기 때문에 남은 14일 동안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게 분명하지 않느냐며 설명을 해야 했다. 아버지는 월급을 선불로 받았고 14일치 임금을 넘치게 받은 셈이므로 오베가 잔액을 돌려주러 온 것이었다. 여직원은 머뭇거리며 오베에게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다. 곧 임원이 나타나 죽은 아버지의 월급 봉투를 손에 든 채 복도 의자에 앉아있는 16살짜리 별난 소년을 보았다. 임원은 그 소년이 누구인지 잘 알았다. 임원은 돈에 대한 권리가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소년에게 그 돈을 도로 가져가라고 설득할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오베에게 남은 14일 동안 일을 해서 돈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 외에 다른 대안은 없어 보였다. 오베는 그게 합리적인 제안 같다고 생각했고 학교에 2주 동안 결석하겠다고 통지했다. 이후 그는 다시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철도회사에서 5년 동안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차를 탔다가 처음으로 그녀를 보았다.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 처음 웃은 게 바로 그날이었다. 인생이 다시는 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오베가 세상을 흑백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색깔이었다. 그녀는 오베가 볼 수 있는 색깔의 전부였다. 선책방 이야기. 그저 괴짜로만 보여지던 오베라는 남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와의 이별, 아버지와의 삶에서 배운 강직함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와의 너무 이른 이별. 짙은 어둠만이 내려앉았던 그의 삶에 다시 찾아온 웃음과 그녀. 나는 분명 책을 읽었을 뿐인데 머릿속에서는 한 편의 영화가 그려지는 좋은 책을 만났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잠들지 않고 들으신 분 계신가요? 차분히 생각하며 들으실 수 있도록 목소리를 조용하게
천천히 낭독하고 있어서 5분이면 잠든다고 불면증 치료제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즘입니다.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을 위해서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듯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시작한 계기도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저도 잠이 안 올 때는 제 영상을 들으며 잠이 드니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잠 못 들고 계셨다면 법륜 스님의 행복을 낭독한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5분 안에 잠드는 마법을 경험하실 겁니다. 마음이 편안한 것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서는 더욱이요. 선책방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평안하고 고요한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밤, 선책방.